왕건이 점점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고 궁예는 인심을 잃어가요. 이제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생겼고, 자, 왕건을 홍유, 배현경, 복지겸, 신순겸 이 네 장군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 보고 대신 왕이 돼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왕건이 처음에 이거 수락을 했을까요? 거절하죠. 나는 신하고 궁예는 왕인데 신하가 어떻게 왕을 뒤집어 엎느냐.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의왕후 유 씨가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옷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왕건에게 입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갑옷을 입히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 없죠. 자, 그래서 왕건이 아내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이 네 명의 장군의 어떤 간곡한 설득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궁예를 치러 나오죠. 자, 궁예를 치려고 그 거병을 했더니 삽시간에 10,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만큼 궁예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았던 거죠. 자, 궁예는 미복 차림. 원래 왕은 이렇게 왕을 상징하는 골룡포나 이렇게 황색 옷을 입는데 평민들이 입는 미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궁 밖으로 도망쳤어요. 자, 도망갈 곳이 숨을 곳이라면 산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명성산이란 곳에 숨어 들어가요. 이 명성산은 지금 저 경기도 포천에 있거든요. 이 명이 무슨 명자냐면 울명자예요. 무슨 명? 울명. 소리내서 운다라는 뜻의 명성산이. 궁예가 왕자리를 왕건한테 뺏긴 다음에 이 명성산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크게 울었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이름이 무슨 산이라고요? 명성산. 자, 여기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보리밭이 있었는데 이 보리밭 떨어진 이삭 같은 것들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그 백성들 눈에 띈 거예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궁예를? 농기구로 찔러서 죽였죠. 가지고 있던 나지나 이런 것들로. 자,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그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었던 궁예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왕건은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라고 정하게 되죠. 자, 근데 처음에 왕건이 왕이 됐을 때 왕건이 즉위한 거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궁예한테 은혜를 입었거나 궁예 밑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왕건을 인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왕건 즉위하자마자 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역모 사건이죠. 역모는 역적 모의의 줄임말이죠. 이 역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자, 왕건은 이걸 다 제압을 하고 궁예가 다시 수도로 삼았던 철원에서 수도를 원래 자기가 건설했던 근거지 어디로? 송악으로 옮기게 되죠. 자, 송악이란 동네 옆에 개성이란 동네가 있었거든요. 송악과 개성을 합쳐가지고 커다랗게 수도를 건설해요. 자, 이 수도가 고려의 500년 수도 어디다? 개경이다. 네. 송악은 고려 건국과 동시에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된다?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 개경이라고. 자, 우리 신라 천년 수도 어디였어요? 설아벌. 설아벌이었죠? 고려 500년 수도 어디예요? 개경이에요. 개경. 원래 이름 뭐였어요? 송악이었죠? 고려 500년 수도 어디라고요? 개경. 이름을 개경으로 바꿔요. 동해가 양길한테 독립한 다음에 처음에 그 이제 대관령 동쪽으로 가가지고 장악했던 그 중요한 도시가 명주라는 곳이었죠. 강릉. 자, 여기는 궁예가 이미 죽은 다음에 왕건이 왕이 됐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한동안 왕건이 이 명주 지역을 장악하려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근데 왕건이 어느 정도 역모 같은 것들 다 진압하고 확실하게 왕건을 이제 구축을 하니까 이 명주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해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명주 장군 원래 이름이 그 김순식이었거든요. 강릉 김씨 시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왕건에게 항복해오니까 왕건이 너무 기뻐가지고 김순식한테 왕시성을 줘요. 자, 이렇게 왕건이 공신들에게 자기 성 왕씨를 나눠주는 거를 사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래서 김순식은 이때부터 무슨 순식이 된다? 왕순식이 된다. 자, 왕건이 이렇게 궁예를 몰아내고 그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을 때 후백제의 견훤은 이제 세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신라를 계속 공격해요. 자, 그렇게 해서 신라를 쳐들어가는데 자, 우리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 중요한 성 합천의 대야성 기억나죠? 대야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자, 신라 수도 서라벌 근처에 있는 고울부, 고울부라고 하면 지금 영천이라는 동네거든요. 경상북도에. 그 영천이라는 도시는 경주랑 딱 붙어 있어요. 그 고울부를 함락을 시켜요. 자,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견훤이 신라 수도 서라벌까지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포석정이라는 곳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그 왕이 고울부가 함락되는 것도 모르고 자, 이 그 포석정이라는 곳에서까지 견훤 군대가 왔을 때까지 잘 모르다가 견훤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왕이 궁궐로 숨어 들어가요. 자, 근데 견훤이 그 경혜왕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자,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경혜왕의 부인 왕비가 있었겠죠. 자, 경혜왕의 왕비를 견훤이 데려가서 그 안 좋은 행동을 해요. 예,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강제로 이렇게 앉는 거죠. 예. 견훤의 견훤이 경혜왕의 왕비를 이제 강간을 해요. 그리고 그 경혜왕에 데리고 있었던 여러 그 후궁들이나 첩들이 있었겠죠. 그 첩들은 자기 부하한테 줘요. 그래서 그 첩들도 다 강간을 하죠. 자, 그리고는 경혜왕한테 스스로 죽으라고 하는데 경혜왕이 못 죽으니까 경혜왕을 찔러서 죽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라 왕과 왕실이 능욕을 당했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신라 사람들, 아무리 신라 왕실이 뭘 잘못하고 정치를 못한다 그래도 자기네 왕이랑 왕비를 이렇게 치욕을 줘가면서 죽이는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이때부터 신라 사람들은 후백제, 견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게 돼. 자, 근데 이제 서라벌이 함락되기 직전에 그, 이 신라 쪽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자, 왕건은 궁예와 달리 신라를 어떻게든 해변 정책을 서서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건이 이 신라의 요청을 듣고 이미 신라 왕은 죽었지만 그 송악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견훤을 치러 와요. 신라 수도를 구원해 주려고. 근데 그 백제 군대가 이거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자, 우리 저 북쪽에서 이 도시 지나가지고 서라벌로 가는데 그 중요한 도시. 너희 대구광역시라고 들어봤어요? 자, 왕건이 대구 근처에 공산이라는 곳을 지나요. 근데 후백제 견훤의 군대가 왕건이 여길 지날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숨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잠복, 또 다른 말로. 매복이라고 하죠. 자, 견훤의 군대가 공산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매복을 하고 있었다. 자, 그 왕건이 공산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견훤의 군대가 왕건을 포위를 해요. 자, 왕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왕건을 따르는 충신. 아까 왕건을 그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새로 세웠던 사기장 중에 한 명이었던 신순겸, 그리고 김락이란 장군이 그 왕건과 왕건 호위무사의 복장을 그대로 똑같이 입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건인 척을 하고, 어, 한쪽으로 이제 견원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견원 군대는 왕건 복장을 한 신순겸이 왕건인 줄 알고 신순겸을 쫓아가요. 그 사이에 왕건은 병사 옷을 하고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산에서 왕건 대신에 신순겸과 김락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때 신순겸과 김락을 비롯해가지고 8명의 공신들, 8명의 장군들이 왕건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산은 공산이었다가 왕건을 위해서 죽은 8명의 공신을 기려가지고 무슨 산이라고 불리게 된다? 팔공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팔공산에 가면은 왕건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이 있어요. 왕건의 군대가 견훤에게 크게 패배하고 왕건의 군대가 다 흩어졌다 그래서 터질 파, 군사 군자 써가지고 파군제라는 언덕이 있기도 하고요. 왕건이 병사 옷차림을 하고 이제 산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자,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쫄쫄 굶어 있는데 이때 웬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들어왔다가 왕건이 쫄쫄 굶어가지고 그 나무꾼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자기 점심을 줬어요. 왕건이 그거 먹고 겨우 이제 그 버티고 다시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왕건이 이 나무꾼이 준 점심을 먹자마자 나무꾼한테 감사 인사도 안 하고 나무꾼이 잠깐 한눈푼 사이에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임금을 잃어버린 마을이라 그래서 실왕리. 네. 자, 왕건이 산 넘어가지고 견훤의 추격병을 겨우겨우 피했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구 가면은 지하철역으로 안심역이 있어요. 자, 왕건이 그리고 안심을 했더니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완전히 새벽이었던 거예요. 자, 새벽 거의 그 깜깜한 밤이었던 거예요. 자, 이 깜깜한 밤 새벽이면 아직 밤이 다 안 끝난 거죠. 밤 야자, 반 반자. 밤이 반밖에 안 지난 거예요. 자, 그게 마침 또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래요. 자, 반야월. 대구 가면은 이런 지하철역이 있어. 자, 여기서 왕건은 완전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왕건은 자기 따르는 부하 장군들도 여럿 잃고 병사들도 많이 잃었지만 얻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하나 얻었을까요? 견훤이 신라를 막 짓밟아 버렸죠. 근데 왕건은 정의롭게 그래도 신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죠? 어? 그렇죠. 신뢰를 얻은 거죠. 신라 사람들이 지금 죽을 뻔한 왕건을 자기들의 군주로 생각을 하고 이 왕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왔다 그렇게 크게 봉변을 당한 거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세력은 견훤이 더 우세했을지 모르지만 왕건에게 민심이 점점 더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견훤이 자신만만하게 왕건에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왕건은 군사적으로 불리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왕건에 대한 민심이 더 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호족들이 이 고창이란 곳에서 견훤 편을 들지 않고 누구 편을 든다? 왕건 편을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에서 왕건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장군, 삼국지에 조자룡이 있다면 우리 후삼국 시대에는 유금필이 있습니다. 왕건의 오른팔 같은 장군. 이 유금필이 나서서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견훤의 군대가 이 고창에서 크게 패배한단 말이에요. 이 전투가 고창 전투.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 잘 나와요. 자, 지금 왕건이 크게 패배한 전투가 뭐예요? 무슨 전투예요? 공산 전투죠. 자, 왕건이 그 패배를 씻고
유분필의 활약으로 견훤을 패배시킨 이 전투는 고창 전투예요. 네. 뭐가 먼저예요? 공산 전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고창 전투죠. 이 고창 전투에서 왕건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김선평, 권행, 장정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건은 이 고창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너무너무나 고마운 전투였기 때문에 이 고창을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렇게 부르게 돼요. 고창의 뭐라고 불리게 된다? 안동. 왜 경상북도에 안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하회마을 있고 도산서원 있고 이런데 예. 이 김선평은 뭐의 시조가 된다? 안동 김씨. 권행은 안동 권씨. 장정필은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된다. 우리나라 권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권씨? 안동 권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김씨는 나중에 아주 유명한 안동 김씨가 등장을 하죠. 네. 우리 한국사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조선시대 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안동 김씨 가문이 그쵸 자기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죠. 세도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 19세기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죠. 안동 김씨 세상이 돼가지고. 이때는 아무튼 왕건을 도왔다.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안동권 씨, 안동장 씨 이 세 시조들을 모신 삼태사 묘가 안동에 있어요. 안동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안동에는 퇴계 이황이 공부를 가르쳤던 도산서원이 있기도 하고 이 고창 전투가 일어났던 곳도 안동이에요. 그리고 안동에는 강물이 돌아나간다는 마을 무슨 마을이 있어요? 이 탈루도 유명한데 하회탈 들어봤어요? 네. 하는 물 하자고 회는 돈다는 뜻이죠? 하회마을 하회탈 안동이에요 다. 자 고창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왕건은 직접 서라볼로 가요. 서라볼로 가서 견훤이 경혜왕을 죽인 다음에 세워놨던 마지막 신라 왕을 만나요. 그 왕이 신라의 경순왕이에요. 자, 고창전투 승리 이후로 사실상 수삼국 통일의 어떤 무게중심은 고려 쪽으로 넘어와요. 이제 후백제가 겨우겨우 그냥 고려에 맞서는 상황이었을 뿐이지 도저히 고려를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견훤 일대기를 좀 얘기할게요. 견훤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신검, 둘째 아들이 양검, 셋째 아들이 용검, 넷째 아들이 금강. 금강이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견훤이 누구에게? 금강에게 왕자를 주려고 그랬다. 근데 큰아들 신검이 이게 좋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동생 양검, 용검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금강을 죽여버리고 견훤을 그 김제의 금산사란 절에다가 가둬버린 자기 아버지를. 견훤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 아버지를 절에 가뒀어요. 자, 견훤 입장에선 자기가 세운 나라인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지금 절에 갇혔죠.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 견훤이 갇힌 지 3개월 만에 자기 사위였던 박영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산사를 탈출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저 후백제에서 이 나주 지역 기억나죠? 나주 왕건이 차지한 곳이죠. 요 나주 지역으로 견훤이 쏙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이 배를 타고 왕건이 있는 수도 개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항복하는 거를 한자로는 귀부라고도 불러요. 자, 견훤이 항복했다는 거는 거의 이제 후삼국 통일 시점이 다가온 거죠.
이 상황에서 신라도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경순왕이 직접 땅 문서라든지 나라 관련된 그 신라 왕의 옥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경으로 가요. 그리고는 경순왕도 항복을 해요. 자, 누가 먼저 항복했어요? 견훤이 먼저 항복했어요? 신라가 먼저 항복했어요? 견훤이 먼저 항복을 했죠? 그런 다음에 경순왕이 개경으로 간 거예요. 자, 이제 후백제는 아버지를 몰아낸 신검이 왕이 됐어요. 고려는 신라를 멸망시키고 땅덩어리가 커졌죠? 자, 고려 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 경상북도 선산이란 곳에서 벌어진 일리천 전투예요. 일리천이라는 강을 놓고 벌어진 전투예요. 자, 고려 군대 10만 명, 후백제 군대도 10만 명이었어요. 만만치 않았죠? 자, 근데 게임 체인저.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버릴 이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이 사람 누굴까요? 견훤이 등장. 견훤이 후백제 군대 앞에 가가지고 이 후백제 군인들을 꾸짖어요. 자, 후백제 누가 세운 나라예요? 견훤이 세운 나라죠? 견훤은 영웅이었잖아요, 후백제에서. 자, 견훤 왕의 모습을 보고 후백제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다. 도망쳐 버려. 견훤에게 칼끝을 겨눌 수가 없었던 거죠. 견훤이 만들었던 군대인데. 자, 그래서 견훤은 자기가 만든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부숴버린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감정이? 슬펐겠죠? 시원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식 같은 군인들인데 자기가 다 부숴버리는 게 슬펐겠죠. 자, 그래서 견훤은 이렇게 그 1, 2천 전투에서 고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자, 견훤이 죽고 후삼국을 이제 마침내 왕건이 통일하게 되죠. 신검은 이제 양검, 용검은 왕건이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신검 옆에서 신검이 배신하게 만들었던 능환이라는 그 책사도 왕건이 죽여버려요. 신검은 죽이지는 않고 벼슬을 줘요. 일설에 의하면 견훤이 자기 아들 신검에게 벼슬 준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후대 신하들에게 남기는 당부를 쓰는데 이게 정계와 계백료서예요. 지금 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견훤 얘기도 빠르게 할게요. 자, 견훤은 상주 가은현에서 아자개라는 호족의 아들로 태어났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견훤이 뭐의 아들로 기록돼 있다 그랬지? 삼국 유사에는 지렁이의 아들로 써 있다 그랬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 만약에 견훤이 이겼다면 지렁이가 아니라 용으로 기록됐겠죠? 그죠? 지렁이는 한의원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흙에 사는 용이라고 불린다 그랬죠? 견훤은 엄마가 농사일 하려고 나무 아래다가 깐난하게 뒀더니 견훤을 호랑이가 가져가가지고 여기 젖을 먹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용맹했다 그래요. 신라에서 그 서남회를 지키는 비장, 방수군의 직위가 낮은 장군이 됐는데 여기서 맹활약을 해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워요. 견훤이 그 지역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다가 첫 번째로 장악한 큰 고을이 무주라는 곳이에요. 무주는 무진주라고도 불리는데 무진주가 지금은 어딜까요? 빅고을, 광주예요, 광주. 자, 점점 세력을 키운 견훤이 무진주보다 당시에 더 컸던 동네 완산주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이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예요. 이 완산주를 점령하고 여기를 수도로 삼은 다음에 내가 백제 의자왕의 원통함을 풀겠다 하면서 세운 나라가 후백제예요. 자, 요거 900년이라고 수정하세요. 오타예요, 오타. 900년. 얘들아, 후백제가 먼저 건국됐어요? 후고구려가 먼저 건국됐어요? 후백제가 1년 먼저 건국됐어요. 그 다음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거예요.
후백제 수도가 어디예요? 완산주죠? 후백제 수도 어디라고요? 완산주. 지금의 전주예요. 자, 우리 저 후고구려 수도는 어디였어요? 처음에 송악이었지만 철원이라고 기억하세요. 궁예의 중심지는 어디였다고요? 철원. 그러다가 궁예를 무너뜨린 왕건이 새로 도읍으로 정한 곳은 어디에? 원래 자기 근거지였던? 그쵸. 송악이죠, 송악. 근데 송악이 고려가 휘어지고 나서 뭐라고 불리게 됐다고요? 개경이라고 불리게 돼요. 개성은 요즘에 부르는 표현이고. 다시 얘기할게요. 후백제 수도 어디라고요? 완산주. 후백제 어디라고요? 완산주. 지금 이름은 뭐예요? 전주예요. 후고구려. 태봉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철원이었죠, 철원. 고려 수도 어디예요? 개경이죠, 개경. 그죠? 원래 송악이었다가 개경으로 이름 바꿨다 그랬죠? 자, 네. 서라벌 침공한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서라벌 침공해서 경혜왕 어떻게 했다 그랬죠? 신라? 죽여버렸죠? 경영의 왕비는 견훤이 강간을 했다 그랬어요. 능욕을 했죠. 그리고는 도와주러 온 왕건을 공산에서 크게 싸워서 이겼죠. 하지만 고창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 이러면서 세력이 점점 이제 고려에게 유리해지게 되고 자기 큰아들이었던 신검의 정변으로 금산사란 절에 갇히죠. 탈출해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죠. 자, 견훤이 신검을 칠 것을 요청했고 후백제군 앞에 견훤이 딱 등장하면서 후백제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죠? 신라는 우리 진성여왕 기억나죠? 사치스러웠던 여왕. 원종과 애노의 난이란 농민 반란이 있었고 요때 궁예랑 견훤이란 인물들이 등장해요. 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시무십조를 써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죠? 자, 그 효공왕. 그리고 잘 보세요. 신라 왕족이 내무랑부터 다 김씨만 왕을 했죠. 근데 지금 신덕왕부터 다 성이 뭐예요? 왕들 이름이. 박씨죠. 신라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김씨 왕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끊어진 거죠. 그래서 박씨가 잠시 동안 3명 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박씨왕 중에서 마지막 박씨왕이 누구예요? 경혜왕이죠. 경혜왕은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견훤의 갑작스런 침략을 받고 잡혀가지고 끔찍하게 목숨을 잃죠. 그리고 견훤이 마지막으로 신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시 김씨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신라의 마지막 왕 누구다? 이름도 알아두세요. 이름 뭐예요? 김부. 경순왕은 왕건에게 신라를 들여다 바쳤죠. 근데 경순왕의 아들이었던 마이태자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라를 들여다 고려에 바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울부짖다가 결국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그리고 이 까끌까끌한 마루 만든 마의를 입고 평생 맛있는 음식 안 먹고 그냥 그 산속에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는데 마이트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926년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발해 왕자 대광현이 고려에도 귀부하기도 하죠? 기억나죠? 자, 여기 이제 경제사회사로 가보세요. 14페이지. 여기는 빨리 할게. 여기는 그 저 심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기본에서도 한 문제씩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진골 귀족들에게 주는 땅이 있었죠. 이 땅을 노급이라고 불렀죠. 노급은 세금도 거둘 수 있지만 모두 거둘 수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도. 그리고 여차하면 백성들을 뭘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요? 군사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는 귀족들의 특권 토지죠. 그리고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공신들에게 주는 토지예요.
식이 밥식자거든요. 먹을 식자예요. 그러니까 이 읍은 무슨 자일까요? 읍? 마을 읍자예요. 마을. 땅을 뜻해요. 땅. 그러니까 요 읍을 너희 그 밥 먹을 땅으로 써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세금 같은 것들 공신들이 먹을 수 있게끔. 옛날 옛적에는 세금을 크게 세 가지를 냈어요. 백성들은. 하나는 조세, 또 하나 곡물, 또 하나 역이에요. 조세는 뭐냐면 조가 그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그러니까 다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으면은 쌀이 나오겠죠. 이 쌀 중에서 대체로 10분의 1 정도를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0kg 생산했으면 1kg를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라고요? 조세. 뭐라고요?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뭐 귤, 자, 어느 지역은 뭐 김, 뭐 어느 지역은 뭐 저기 뭐 사슴 가죽, 뭐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있었겠죠. 이런 특산물들을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를 공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에서 뭐 공사 짓는다, 그러니까 궁궐 짓는다, 다리 짓는다, 이러면은 나라 백성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혹은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면은 남자들이 필요하죠. 군인으로. 이렇게 남자들을 군인으로 징발해 가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힘을 이용하는 걸 역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역. 역을 굳이 나누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궁궐 공사하거나 다리 공사하거나 뭐 성을 짓거나 이렇게 공사하는데 부리는 이 사람들을 요역이라고 불렀고요. 군인으로서 징발해 가는 거는 군역 이렇게 불렀어요. 대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가 없어요. 나라에서 그냥 불러다가 일 시키면 해야 돼요. 군대 와서 군대 가라 그러면 그냥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나라에서 시키는 일 하러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역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고역이라고 불렀다고. 고역. 고는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뭐 어디 뭐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 고역이야 고역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른들이. 자 시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가 똥시자예요. 시가 무슨 시자라고요? 똥시자. 자 우리 농사를 너희 안 지어봤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그 씨앗을 심고 이제 작물을 기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농작물이 그 땅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가요.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땅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그 땅을 다시 에너지를 비축을 하게끔 하려면은 사람 똥오줌을 거기다가 뿌려서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름이라고 하죠. 거름. 네. 똥오줌이에요. 우리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지만 그거를 흙에다 뿌린 다음에 이걸 뒤섞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여기도 도시고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보겠지만 봄철에 저 예전에만 해도 한 8, 90년대만 해도 농촌에 가면은 이렇게 똥오줌 같은 것들 흙에다 뿌려놓고 섞어놔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 똥오줌보다 더 좋은 걸 쓰죠. 요즘엔 뭘 써요? 그쵸. 화학 비료를 쓰죠. 과학적으로 연구돼서 진짜 농작물에 도움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만든 비료죠. 가격도 똥오줌에 비하면 비싸고 대신에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죠. 이 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런 좋은 비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똥오줌을 모아다가 들판에다 뿌려가지고 이걸 거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발달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으면 그 땅에서는 다음 해에 농사를 잘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농사 지었으면 여기를 하루 한 1년을 농사를 못 짓고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좀 땅의 힘이 회복이 돼요. 그럼 다시 와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쉬어가면서 농사 짓는 거를 휴한 농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삼국시대 들어서면서 이제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었죠? 그 지증왕 때 뭐가 보급됐어요? 소로 밭을 가는 우경이 보급됐죠? 그러면서 생산력이 전보다 늘어났겠죠? 그리고 우리 고구려 고국천왕 때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진대법이란 제도가 있었죠? 이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죠? 이거 어느 왕 때라고요? 고구려 고국 천왕 때. 민생 안정이란 말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정시킨다는. 지증왕 때 수도 서라벌에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 이 시장 이름 뭐였죠? 동쪽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동시. 그리고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 한 번에 샀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아버리고 이럴 수가 있죠. 이 사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상행위를 감독하는 동시전이라는 기구가 있었죠. 자, 남북국 시대로 와보세요. 이 남북국은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던 표현이에요. 잘 봐요. 신라가 통일했는데 고구려 저 북쪽은 다 통일을 못했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를 이제 신라가 통일했는데 남쪽만 이제 신라가 통일하게 되잖아요. 북쪽에는 고구려 뒤를 이은 발해가 등장하죠. 북국의 발해, 남쪽의 신라를 가리켜서 이 시대를 뭐라고도 부른다? 남북국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통일신라 때는 역시 그 조세 공,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겠죠?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었죠, 잠깐. 기억나죠? 그리고 대신에 뭘 줬어요? 관료전이란 땅을 줬죠? 이 땅에선 뭐만 거둘 수 있어요? 그쵸. 세금만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민정문서는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이 민정문서가 통일신라 때 문서거든요? 요 문서가 서원경, 오소경 기억나요? 그 오소경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 지금의 청주란 동네예요. 이 청주 지역에서 촌주라는 사람이 3년마다 작성한 문서예요. 촌주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몇 년마다 만들었다고요? 3년마다. 뭘 적었을까요? 촌주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토지, 면적,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소나 말의 수. 같은 변동사항을 기록했대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일일이 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거? 세금 거두려고 기록한 거. 알아야지 걷어가죠? 그쵸. 넘어가세요. 몇 년마다 작성됐다고 민정문제? 16페이지. 요즘에는 다 평등한 사회죠.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같이 높은 신분이 있고 저기 노비 같은 천민들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개의 신분이 있었는데 자, 귀족, 평민, 노비가 있었다. 자, 옛날 옛적에 있었던 세 개의 신분 뭐랑 뭐랑 뭐라고요? 귀족은 아버지가 왕이거나 귀족이면 그 자식도 왕족이나 귀족이 되는 거죠. 평민들은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평민이면 자식도 보통은 평민이란 말이에요. 천민들, 어, 얘기해봐. 네네. 거의 그렇기가 어려웠어요. 보통은 이 고대 시대 때는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만 계속 금수저 물고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평민인데 자기가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우거나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온달장군처럼. 근데 드물죠. 드물고 신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웠죠. 자,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성골, 진골, 육두품 신분들이 있었죠.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을 세워도 진골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사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은 아버지가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도 자식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이 높은 자리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가 어려웠다. 거의 그런 사례가 그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 노비라고 하는 거, 노는 뭘 뜻한다고요? 남자, 남자 종을 뜻하죠. 비는 여자 종을 뜻하죠. 자, 노비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노비.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노비는 뭐 취급을 받냐면 물건 취급을 받아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취급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노비는 매매,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비의 주인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그 노비를 물려주기도 해요. 매매나 상속의 대상. 이 얘기는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뭐 취급을 받았다?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보통 전쟁에서 지금 포로들이 노비가 많이 됐죠. 노비가 되면 묻어주죠. 근데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뭐, 그걸 기념한다거나 누가 가가지고, 뭐, 제사 때 보통 막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않죠. 보통 노비가 죽으면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다가 얼른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거의 받지를 못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였는데 잘 기억하세요. 자, 고구려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가 회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가는 뭘 뜻한다 그랬죠? 상가, 고추가, 대가. 이 가들은 그 귀족을 뜻하죠? 상가, 고추가, 대가. 구여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기억나요? 네. 이 제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여럿을 뜻해, 여럿. 여러 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예요. 그걸 어디서 한다 그랬죠? 나라의 어느 쪽? 동쪽에서 한다 그랬죠? 동쪽에 있는 커다란 그 구멍, 동굴에서 했는데 그 동굴을 국동 대혈이라고 불렀다. 자, 고구려 제천 행사 뭐였어요? 10월에 하는 동맹이었죠? 그죠? 기억하세요. 고구려도 엄격한 형벌. 도둑질한 자는 부여처럼 12배로 갚게 했어요.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암이라는 커다란 바위 위에서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백제 귀족회의 뭐라고요? 정사암 회의예요. 아, 요것도 하나 쓸 거. 고구려 귀족회의의 수장, 고구려 귀족의 대장이 누구예요? 대대로였죠? 그쵸? 자, 그 나중에 연개소문 때부터 뭐라고 불리게 돼요? 왕리지라고 불리게 되죠?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백제의 최고관직, 좌평 중에 우두머리, 신라는 여러 귀족들, 진골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가 화백회의예요. 화의가 아니라 회의입니다. 회의. 잘못 오타예요. 화백회의. 자, 신라 화백회의를 이끄는 수장이 누구죠? 상대등입니다.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한데 만장일치예요. 자, 이렇게 귀족들이 모였어요.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론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회의가 어떻게 해야지 결론이 날까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 어떤 의견이 만장일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장일치의 결론을 끌어냈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 희생을 시키는 거죠. 어. 그 귀족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따라오게끔 회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장일치제였다. 자, 진흥왕 때 그 청소년 집단을 화랑도로 만들죠. 원래 원화락을 해서 여자를 뽑았다 그랬죠? 근데 여자들끼리 질투하고 싸우니까 꽃미남들을 뽑았다 그랬죠. 자,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의 합성어예요. 화랑은 진골 귀족들이 역임을 했고요. 김유신도 화랑이었죠. 낭도는 평민 자제들이 화랑을 따라다니는. 원광법사라는 스님이 화랑들이 지켜야 될 세속오개. 원래 불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은 1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속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개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5개는 지켜야 된다. 세속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규칙을 알려줬는데 군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뭐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뭔가를 죽일 때는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누구 죽이지 말라 그러죠. 살생을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육식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백제라든지 고구려든 적이랑 싸워서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죽일 때는 막 죽이지 말고 가려서 죽이라는. 네. 자, 그리고 전쟁에 한번 참여하면 퇴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임전무퇴. 이게 세속옥이에요. 자, 신라의 골품제예요. 좀 너희 그 교재는 약간 글씨가 좀 쪼개졌을 텐데 보시면은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금 이벌차부터 대하차까지 있죠. 그죠? 자, 진골은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육두품들은 아찬이 지금 관등 승진 상한선이죠. 여기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엄격하게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폐쇄적인 신분제라고 불러요. 이게 성골, 진골,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성골, 진골의 골과 두품의 품을 따가지고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골품제라고 부른다. 발해는 대조영, 대시죠. 그리고 고구려 멸망한 귀족들, 고씨들이죠. 자, 이들이 대다수의 지배층이었고, 지배받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슨 민족이었어요? 말갈인들이었죠? 자, 통일신라는 이제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다 몰아내지 않고 다 끌어들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야 귀족들한테도 진골 자리를 주죠. 대표적으로 가야 귀족 중에서 진골 자리 받은 사람 누구예요? 김유신이 있죠. 자, 고구려 귀족들한테는 육두품, 백제 귀족들한테는 오두품. 중앙군은 어디를 수비하는 군대예요? 서라벌을 수비하는 군대죠. 서라벌을 수비하는 군대가 9부대가 있었는데 그 9부대를 구서당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그 구서당에 고구려인들, 백제인들, 말갈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지 않고 하나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망할 때까지 골품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육두품으로 태어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관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라가 망하기도 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이지를 못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치홍 같은 사람들. 자, 요거 쉬었다가 할게요. 문화사는.